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 보십시오. 굉장히 재미있는 사진입니다. 얼마 전에 대만 인근 바다에서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이 폼 빡 잡고 기동훈련하고 있는데 이걸 인공위성으로 찍었습니다. 저 오른쪽이 이제 랴오닝 항공모함이고 그 옆 주변에 쭉 6척의 호위함과 보급함이 따라가고 있는데 저 가운데 생뚱맞게 미국 국기를 단 구축함이 쏙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미국이 중국 해군 데리고 노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저 레이건 항모전단이 기동항에 저렇게 하잖아요. 사진에 보이시지? 그 사이에 중국 구축함이 쏙 들어온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되면은 항공모함 전단이 아니에요. 저 옆에 있는 배들이 항공모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상 적군의 구축함이 들어오면 당연히 중국 호위함의 함장이 미국의 구축함이 자기 항모전단 사이로 들어오는 걸 막아야죠. 그게 중국 호위함 함장의 임무입니다. 근데 중국 호위함 함장들 제가 보기에 많이 보직해임 당할 것 같아요. 또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났냐면, 야, 이게 CCP가 Chinese Communist Party입니다. 야, 중국 공산당은 저 대만이 얄미워 죽겠니까 꽉 한번 무력 침공하고 싶은데, 중국 해군이나 중국 육군 공군이 실전 경험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정확히 정확한 거죠. 지금 그 말은 맞습니다. 인민해방군이 특히 해군력이 급속히 팽창하긴 했지만 실전 경험이 없어요. 실전 경험이. 해군은 육군하고 다릅니다. 육군은 뭐 좋은 총하고 좋은 대포 있으면 땅에서 싸우면 되는데 해군은 실전 경험이 있고 해군의 고유한 전통, 어떤 전술이나 전략에 대한 전통이 해군 장교나 해군 장병들한테 흘러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이완도 만만치 않죠. 우리도 상륙 강습함 진수했다고 딱 이제 폼 잡고요. 차이잉 총통, 전번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에 과감히 맞서겠다. 그러면서 저 아래 지금 노란 줄을 제가 쳐놨는데, 만약에 베이징이 타이완을 위협하면 우리는 like-minded countries, 그러니까 우리하고 대만하고 생각이 똑같은 나라와 힘을 합쳐서 베이징이 대응하겠다. like-minded countries가 당연히 United States, Japan, 호주 이런 나라죠. 자,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미 해군이 타이완 근처에서 기동훈련하는 중국 해군을 데리고 놀고 살살 약 올리고 이렇게 감시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군사적인 행동을 할까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대만을 보는 미국의 입장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대만은 그 사이에 외로웠죠. 뭐 2차 대전 후에 전승국으로서 유엔 상임이사국이었다가 70년대에 쫓겨나고 79년에 미국이 야박하게 그 차이나하고 수교하면서 완 차이나 팔러시를 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타이완은 어파트 오브 차이나다. 중국의 일부다. 그건 뭐 베이징도 오케이하고 워싱턴도 오케이하고 일본, 한국 모든 나라가 완 차이나 팔러시를 받고 타이완 스스로도 이제 언제고 자기는 뭐 중국의 일부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또 모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의 일부는 다 당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이 국제 관계를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야 되거든요. 중국, 타이완, 미국, 일본은 지도를 보세요. 저는 이게 심심하면 이렇게 구글 지도를 이렇게 보면 지도를 보면 많이 우리가 궁금한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나폴레옹은 전쟁하기 전에 유럽 큰 지도를 자기 그 사무실 밭에 깔아놓고 지도 보다가 지도 위에서 잠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미국이 그런 행동을 할까를 제가 지도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하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미소 냉전 시대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밀어올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중국을 착한 중국, 착한 팬덤이라고 보고 착한 중국과 손을 잡고 사이베리아의 고음, 소비에트 공산주의자하고 맞설라 그랬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 지도에서 보듯이 뭐 중국 대륙에 타이완 저거 하나 중국 공산당의 지배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차이나가 미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군사적 도전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완 차이나 팔러시가 미국으로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미국이 그렇게 보면은 타이완의 군사적 가치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언제 가지려면 가져라고 이렇게 무관심했는데, 근데 세상이 변했죠. 소련이 몰락해서 구미소 냉전이 끝나고
갑자기 차이나가 미국에 도전하니까 미국이 타이완을 보는 군사적인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타이완의 몸값이 올라간 거예요. 타이완은 중국 바로 앞에 있는 불침해 항공모함 전단입니다. 이 항공모함은 잘못하면 가라앉잖아요. 타이완은 가라앉지 않으니까 불침해요.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의 입장에 보면 미 항모 전단 3개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저 지도에 보시면 중국이 만약 본토에서 등폭 미사일을 오키나와나 괌에 있는 미군 기지에 쏘면 그 중간에 타이완이 딱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완에 적절한 무기만 배치해 놓으면 얼마든지 오키나와 괌에 있는 미군을 위협하는 등폭 미사일을 중간에서 차단해 줄 수 있죠. 자, 이거 보세요. 저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여러 번 보겠습니다. 저게 이제 별표 있는 게 우리의 산동성 칭따오 맥주 있는데 저게 북해 함대 그 기지예요. 북해 함대 기지고 중국에. 그다음에 동해 함대 기지는 이제 저장성의 렁버리 조금 상하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저기 뭐 중국의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 기지가 딱 있는데 저게 이제 북해 함대하고 동해 함대의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 저 지도를 쫙 보시면 대만하고 그 일본의 난세이 군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난세이 군도는 대만 바로 옆에까지 한 200여 개의 섬이 있고 거기 그 일본 자위대가 한 12,000명이 주도는 각종 레이더 기지 뭐 비행장을 다 매겨 놨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북해 함대하고 동해 함대는 타이완하고 일본의 난세이 군도에 포위되어 갇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태평양으로 나오려면 항상 장애운이 있는 거예요. 특히 잠수함이 나오려면 난세이 군도 사이 섬을 빠져나가면 일본 레이더 기지가 다 이렇게 탐지하고 추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할 게 지금 타이완의 군사력은 되게 본토 쪽으로 집중해 있습니다. 이 대만 해협을 방해하기 위해서. 근데 이건 가정이지만 만약에 타이완이 그 중국에 병합이 된다 그러면 모든 군사기지는 태평양 쪽에 집중될 거예요. 그 오키나와나 괌 이쪽을 향한 해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군기지를 맹길고 그다음 등폭 미사일 기지를 맹길고 공군기지를 맹길고 잠수함 기지를 맹길면 직접적으로 오키나와 괌의 미 해군기지가 노출되죠. 그 사이에는 타이완은 불침해 항공모함이 중간에 이렇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게 잠수함 기지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든지 그 칭따오와 저장성 림바의 잠수함 기지는 결정적인 흠이 있습니다. 왜냐면 난세이 군도하고 타이완에 딱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저는 만약에 인민해방군이 타이완을 이렇게 접수한다면 제일 먼저 맹기는 게 타이완 태평양연의 잠수함 기지를 제일 먼저 맹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의 유보트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보트가 독일의 함부르크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프랑스의 남쪽으로 보르도 포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보르도하고 바로 위에는 라로셸에는 그 두 쪽 대서양 연안에 독일의 유보트 잠수함 기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잠수함은 탁 트임 받아 나가야지 적군이 추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 이런 측면에서 타이완의 전략적 가치가 또 한 번 또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타이완이 중국의 영토가 되고 중국의 군사기 요새로 맹기버리면 타이완을 일본 본토 오키나와 괌에 있는 미군 기지 난세이 구도에 있는 일본 그 군사 기지 거기다가 필리핀이 위험합니다. 필리핀이. 자, 그러면 중국이 타이완을 군사 요새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이 주장하는 제2 도련선 밖으로 미 해군이 쫓겨나야 되죠. 그리고 중국 해군이 제2 도련선 안을 지배하는 겁니다, 실질로. 그렇게 되면 필리핀은 완전히 차이나 중국의 해군력의 그 어떤 통제하에 들어가는 거고, 인도네시아도 위험하죠. 그리고 이제 한국과 일본도 그 바다가, 많은 부분이 중국 해군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태평양 지도를 한번 저하고 이렇게 보면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주장한 게 대동아 공영권 아닙니까? 쭉 이 동남아부터 쭉 해갖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친 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그 욕심내던 대동아 공영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 해군은 하와이에밖에 없고 그 이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오질 못했어요. 근데 하와이에 이렇게 미 해군이 몰빵하고 있다가 1942년 12월에 일본 제국 함대한테 그냥 진주만이 기습돼갖고 벌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미국한테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 서태평양을 미 해군이 지배하지 못하고 동태평양에서 하와이 한 군데만 해군력을 집중하고 있으면 언제고 가상적국한테 우리 그 진주만 해군기지가 당하고 하와이가 당하면 금방 캘리포니아가 노출되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말한 제2도련선, 만약에 타이완이 중국의 군사기지가 되면 중국 해군력이 제2도련선으로 쭉 나갈 수가 있으면 오키나와 기지하고 괌 기지가 유지되기가 힘들죠. 그러면 이 태평양 전쟁 진주만의 트라우마가 워싱턴에 생기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로 이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완이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때도 일본 제국주의 커다란 군사적인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타이완이 천하의 위치가 군사적인 요새예요. 여러분, 1941년 12월 8일 날 일본 제국주의 연합함대가 항공모함 6쪽 끌고 가고 진주맛을 쑥대발 맹길지 않았습니까?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같은 시기에 타이완에 있는 일본 제국주의 타이난 항공기지에서 출격한 제로섬 비행기들이 무려 740km를 날아가 가지고 필리핀의 루손섬에 있는 클라크 공군기지가 그 당시에 200여 대의 미 공군이 필리핀에서 이걸 쑥대밭을 맹길었어요. 완전 기습 공격하고 공군기들이 무력화되니까 그 다음에 일본 육군이 필리핀에 상륙한 겁니다. 이 상륙 작전할 때 제일 무서운 게 적의 제공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타이완의 어떤 군사적 가치가 태평양 전쟁 때 일본 중국 제국주의한테 굉장히 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종합하면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는 절대로 이 지금 같은 미중 패권 전쟁 시대에 대만이 중국의 군사 기지화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럼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 이 동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이 있지 않습니까? 미일 동맹, 한미 동맹, 필리핀 같은 동맹국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근데 미중 밀월기에는 1979년부터 40년간은 양안 관계, 타이완과 중국 본토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의 중국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면 중국이 도강양이하고 미국에 도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이제 2015년부터 중국이 실실 이제 군사적인 압박 도전을 타이완이 하니까 미국이 하나의 중국 One China policy에서 슬슬 발을 빼는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해 보기에 야, 저거 One China policy는 안 되겠다. 그거는 구소련과의 미소 냉전 시대의 작품이지 지금 신냉전, 미중 냉전 시대는 저건 쓰레기통에 버려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크게 한 게 2019년에 타이완 동맹 보호법이라는 걸 맹글었어요. 중국이 외교적으로 타이완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중남미에 무슨 파나마, 도미니카하고 이런데 경제 원자 팍팍해지면서 타이완하고 단교하도록 압박을 넣거든요, 베이징이. 근데 이 나라들이 중국이 주는 떡이 왕까 맛있으니까 집어먹고 단교했어요. 이거 워싱턴이 보니까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3세계 조그만 국가들입니다. 한때 타이완하고 수교하면은 미국이 경제 원조를 해주고 너 타이완하고 단교하면 미국이 경제 봉사하겠다고 베이징에 대해서 맞불 작전을 쓴 거죠. 이게 아주 트럼프 대통령의 큰 어떤 그 원 차이나 정책에서 이렇게 후퇴하는 첫 번째 척권이고요. 두 번째,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그 사이에 방어용만 주고 굉장히 자제했어요. 미국이 베이징을 자극 안 하기 위해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 화끈하지 않습니까? 야, 타이완에 무기 팔아. 타이완이 달라도 다 무기 줘. 그런 식으로 화끈하게 느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완하고 미국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는데 이거는 베이징을 굉장히 자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2년 만에 미 대통령 취임식에 워싱턴에 있는 타이완 대표를 초청했습니다. 타이완 대표는 실질적으로 대사죠. 그 사이에 미국 정부가 타이완 관리들하고 접촉하는 것을 제안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풀어버렸어요. 야, 너 마음대로 이제 타이완하고 접촉해라. 그 다음에 이제 무기 수출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화끈하게 무기 수출인데, 요번에는 더 과감하게 미국이 무기 수출합니다. 18억 불 승인했다가 닷새 후에 또 24억 불이었고, 무려 한 40몇억 불어치의 무기를 수출하는데, 원래 그 대만 관계법에 의하면은 미국이 타이완에 수출한 무기는 방어용 무기만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저 사진에 보는 게 이제 보잉사가 맹긴 하품 미사일 시스템이거든요.
저 대함 미사일 시스템 100기를 타이완에 팔았습니다. 근데 이 하품 미사일 시스템 한 대당 하품 미사일 4발을 쏠 수 있으니까 대만 땅에서 만약에 대만 해협을 중국 해군이 건너면 400기의 하품 미사일을 쏠 수 있으면 이론상 400척의 인민해방 해군을 침몰시킬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옛날에 이런 거 안 팔았어요. 미국이 타이완한테. 두 번째, 봉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저것도 무서운 거죠. 공대지. 만약에 타이완 공군이 떠가지고 뭐 중국 본토에 대해서 미사일 팍 날리면 그냥 날아가서 중국의 도시가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럭키드 마틴사의 트럭에다 실는 로켓 발사대 저것도 팔았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판이 3가지 무기만 보면 어떤 게 방어용인지 어떤 게 공격용인지 개념이 모호해져요. 말은 방어해주면 얼마든지 중국을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징이 막 지금 따따블로 열받아서 록히드 마틴사, 보잉사 제재하겠다고 막 펄펄 날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빡세게 반도체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대만을 중국이 깔꼭 먹으면 대만 땅만 먹는 게 아니고 그 대만에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 반도체 인력을 중국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성공하죠. 그럼 미일 반도체 전쟁에서 어떤 미국이 패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 타이완이 중요한 거, 특히 반도체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근거가 있어요. 2차 대전 때 이 독일의 그 보이트 로켓 이렇게 쫙 런던을 막 폭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이 그 당시에 독일의 로켓 미사일은 기술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소련군이 독일을 쳐들어가고 이쪽에 서쪽에서는 연합군이 미군이 쳐들어갈 때 약간 안타깝게도 그 독일의 비밀 로켓 보이트 로켓 기지가 독일의 동쪽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소련군이 먼저 독일의 우수한 미사일 로켓 과학자들을 선점한 겁니다. 그래갖고 1950년대 말에 처음으로 인공위성은 미국보다 먼저 쐈잖아요. 그게 순수한 소련 기술자가 아니고 옛날에 독일의 로켓 기술자들을 데리다가 잘 해주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제 뒷북을 쳐긴 쳤지만 미국이 그래도 펌 브라운 그 박사 그 연구팀을 이렇게 뒤늦게 해갖고 달나라에 그 이 인공위성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각국 간에 여러 나라 간의 패권 전쟁에도 우수한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 정치적인 요인입니다. 지금 저도 이제 대만을 자주 다녀봤는데 옛날에는 대만 사람들이 뭐 원 차이나 폴리시 관심이 없었어요. 뭐 중국 번영하는데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뭐 자기 상하이에 아파트 하나 사놨다 그러고 자기 자식들 중국 베이징 유명한 데에 유학 보낸다 그러고 그러고 뭐 투자하려면 뭐 대만 좁은 시장인데 큰 번영하는 중국 시장에 투자하고 뭐 우리 자식들이나 뭐 나도 틈나면 중국에 취직하고 싶다고 뭐 타이완을 떠나고 중국으로 가려는 생각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뭐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보기에 타이완 사람들이 중국을 자기 타이완과 똑같은 어떤 민주주의국 개방되고 자유로운 국가라고 생각하고 공산주의라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막 2015년 중반부터 중국이 어떤 공산주의 색채를 드러내고 남중국에 위협하고 특히 홍콩 보안법 이후에 인권을 탄압하니까 타이완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그 원 차이나 폴리시에서 우리 타이완이 중국의 본토에 병합되면은 우리가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야 하네. 그다음에 인권, 홍콩 보안법 뭐 인권 문제 보니까 인권 문제도 심각해질 것 같네. 그다음에 뭐 중국 14억인 거 스카이넷 시스템에서 얼굴 인식 기술로 다 감시 추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사생활이 다 정부에 감시당하네. 언론 사상해져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생각도 좀 통제받네. 이러니까 대만 국민 스스로 중국의 원 차이나 폴리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이런 컨센서스로 바탕으로 차이잉원 그 총통이 반중 친미 정책을 쓰고 이번에 재집권에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3가지를 이렇게 정리하면 군사적인 측면, 그다음에 산업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완 차이나 팔러시는 실질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더 열받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대만 독립 이야기 끝나면 이건 전쟁하겠다고 중국은 씩씩대고 뭐, 이거 시진핑 주석은 뭐 자기 임기 내에 2024년까지 대만 문제 해결하겠다고 막 그렇게 뭐 강력하게 나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드린 걸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만의 미래는 되게 세 가지로 결정된 것 같아요. 본토하고 병합하는 거는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패권 전쟁이 있는 한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베이징이 남은 옵션은 무력점령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대만해협이 180km거든요. 상륙 작전을 해야 돼요. 근데 미국하고 일본이 도와주거든요. 군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력 점령도 안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옵션은 대만이 독립하거든요. 타이완 인디펜던트. 이거는 베이징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죠. 그리고 워싱턴도 이런 것까지는 받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이완을 독립시키고 완 차이나 폴리시를 공식적으로 깨면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너무 심화되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옵션도 뭐 베이징은 결사반대고 워싱턴도 원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옵션은 그냥 현재 상태로 가는 거예요. 뭐 완 차이나 폴리시 우선 안에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뭐 미국하고 가깝게 협력하고 중국하고는 약간 뭐 이렇게 왔다 갈등 관계고 또 나빠졌다 좋았다 하지만 현상 유지 세 번째를 하면은 미국이 원하는 식으로 타이완이 중국 본토에 병합되지 않고 적어도 타이완이 중국의 군사기지는 안 되죠.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결론입니다. 중국이 그냥 등샤오평 말대로 도강양양하고 중국 사람들은 만만디잖아요. 저는 만만디가 중국 사람들이 좋은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느긋하게 인내심 갖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타이완은 그냥 저절로 대굴대굴 골라갖고 그냥 중국 땅이 되는 건데 그걸 쓸데없이 타이완 자극하고 미국 자극하고 그 엉터리 같은 항공모함 전달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니까 중국이 베이징이 자충수를 둬갖고 대만 병합의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팔 하십시오. 감사합니다.